그러면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 구상, 권력기관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왼쪽, 단상 왼쪽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적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장의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을 그만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그동안 국민 대신 주인 행세를 해왔던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긴급자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연은 대한민국은 이수진 장군의 비장한 제조산업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 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 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관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직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국악사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제도를 국민의 추억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 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이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 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해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한국형 CIA로 재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 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의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 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 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바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집회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력기관 적폐 청산 3대 방안에 대해서 권력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국민의 군림회원, 권력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해온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심부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금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선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옮기실까요? 대표님도 자리로 옮겨주시죠. 여러분께서 보시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법사위원회 간사이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와 정치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현재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 변호사인 김남준 변호사이십니다.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표님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서보학 교수이십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시고 전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이시고 MBC 앵커를 지내신 신경민 의원이십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책을 내셨고 오늘도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인하대 교수이신 김인혜 교수님이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오늘은 적폐청산 전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략히 소개해 올렸습니다. 먼저 그럼 박범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이 오늘 진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한 신뢰와 존경을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구시대를 아직도 청산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서글픔도 앞섭니다. 수십 년 동안 소위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경찰개혁을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진전되기는커녕 후퇴를 반복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탄핵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촛불 민심을 가리켜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잘하면 힘이 있다면 계엄령까지도 발동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참으로 민망하게 짝이었고 서글픕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와 동의를 표합니다. 특히 청와대와 관련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고 그중에 특히 인사추천 실명제를 제대로 만들며 과정을 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잘못은 인사 파행입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당연할 것이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데 어떤 검증을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200개 항목의 기본적인 기초질문서가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 문창극 지명자 무수히 많은 인사낙마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정점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 오늘 보도도 됐습니다만 작년 10월 달에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그 정책기획 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법적 검토 문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법적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최순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성립하지 않는다. 위험이 그런 판단을 했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모든 이러한 재단 비리와 관련돼서 추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뒤로 돌리고 최순실을 정면으로 앞세워서 가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법을 적법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한민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한 겁니다. 증거인멸이라는 커다란 제목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청와대의 국민에 대한 공개, 특히 24시간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겠다는 말씀은 주무시고 계신 시간도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주무시는 시간만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개혁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와 정치검찰에 대한 청산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패, 정치검찰 한 줌도 안 되는 우병우 사단에 대한 인적 청산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차도 수사 대상에,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치열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외가 있는 듯합니다. 특검조차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배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기우일까 한번 물어봅니다. 아직도 검찰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요직 곳곳에 장악하고 있는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바로 이 우병우 사단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정치검찰, 부패한 검찰의 대표들을 일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항상 미봉적으로만 접근했던 검찰 제도 개혁의 성과라는 것이 결코 알 수 없다. 지난번에 청문회에 나왔던 노승일 증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병우의 소개로 차은택의 법률 조력자 김기동이라는 검사장을 거명했습니다. 김기동이 누굽니까? 대검의 반부패 특별수사단장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패한 검찰, 정치검찰에 대한 청산이 저는 권력 청산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부학 교수님께 조금 일찍 와가지고 축하의 악수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은 공수처 설치도 어려운 대목이지만 수사권을 1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검찰에게 보충적 2차적 수사권을 주는 이 발상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가시밭길을 문 대표님께서 가시는 것이다. 이 길에 저희들 법을 아는 사람들, 공부를 한 사람들, 또 나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해 주실 것,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 제가 좀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1분씩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뭐 초청 안 했는데 오셨는데 저기 전에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와서 서 계십니다.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김병기 의원님, 또 문미옥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언론인들께서 자리를 꽉 메워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남준 변호사께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요즘 그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해조선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이나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된 그 사회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국가 시스템 전체를 기획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법률 개혁이나 또 언론 개혁은 그런 주요 과제가 있지만 오늘 대표께서 말씀하신 권력 구조 개혁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금 상당히 위기인데 그 여부는 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 개혁 방안에 관해서는 사실은 대표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에 관련된 평가 그리고 그 외에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수처에 대해서 하시는데 공수처는 이 적폐를 청산하는 가장 유력한 그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 수사권을 보유하면서 향후에도 부패 수사 기업의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바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방지 기관을 기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검찰과의 기소권 분점을 통해서 검찰권을 견제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기관이 될 것인데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 설치 여부, 설립 여부가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바로 설치해서 적폐 청산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강조하십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부분도 강조하시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은 권력 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견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치검사를 청산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검사가 외부 파견되는 그런 것도 좀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검찰 인사위원회를 좀 구속력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하고 또 그 구성에서도 좀 문민화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검찰 권력의 집중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문민화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법무부의 그 수많은 검사장들이 각 국장으로 그렇게 본부장이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외 개방해가지고 검찰권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검찰청 신급제, 즉 고금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많은 차관급 검사도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무죄 의행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 제도도 더 실질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특히 공소유지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검사에서 변호사를 꼭 바꾸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사건도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경찰개혁 부분인데 이것은 검찰개혁의 일환이자 또한 경찰개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실시로서 권한을 조직을 나눔으로써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 문제를 담당하고 그 외에 또 자치경찰을 통해서 종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행정권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실제로 중립하고 좀 문민화하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는 검사 영장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영장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경찰위원회를 국가 단위와 지방 단위 모두 설치를 해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방식을 앞으로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MB 정권,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드러난 이 문제가 아니라 해방 이후 지속된 우리 사회의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87년 체제의 문제 이전에 72년 유신 체제의 문제가 있고 61년 5.16 군사혁명 체제가 있고 그 전에 48년 정부 수립하면서 일제 방법을 그대로 모방한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 전부터 따지면 살인 식민 통치 체제를 그대로 합습한 그런 제도들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의원님께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경민입니다. 제가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바로 불가피한 즉 숙명적으로 이제 국정원하고 인연을 갖게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몇 년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출원이 되는 국정원의 개혁 시스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은 정치 관여 수준이 아니고 정치를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이래 특히 국정원의 범죄 시리즈는 끝이 없습니다. 첫 번째,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은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건이 중첩되어 있는데 입법행정 사법과 언론을 무력화시키는 총체적인 음모 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최동욱 사찰했죠. 윤석열 검사를 거의 파직시켰죠.
사법부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 중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서울지방법원장은 감사원장으로까지 갔습니다. 언론 장악한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남북 정상회담으로 부단 유출 공개를 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의 이 불길한 말은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 데서부터 불길함의 전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입법행정사법과 언론을 총체적으로 무력화, 파탄시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3년에 있었던 일이고 14년에 간첩증거 조작 사건이 있었죠. 15년에 해킹 사건하고 윤 과장 사망 사건. 16년에 다시 또 대형 사건이 터져가지고요.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사건의 뿌리는 우연하게도 국정원 댓글 사건 와중에 공개가 됐던 2013년 5월에 폭로가 됐던 박원순 제안 문건에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문건은 1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만 13년 5월에 폭로가 됐고 이 문건의 작성자가 그 유명한 추국장이라는 겁니다. 아직 현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추국장은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이병기, 이병호 원장을 세 원장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자기 멋대로 인사를 하고 자기 호봉들을 전부 다 출세시키고 요소요소에 박아놓고 국정원 전체를 초토화시키고요. 국정원의 정보 수집과 이 모든 것들을 네트워킹의 한 축에 핵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원은 정치 주도를 해왔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좌익 교수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좌익 교수 고위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을요 2013년 7월에 원세훈 공소장에서 아이디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쭉 사건화가 됐는데 이 사람을 해임시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뻔뻔하게도 소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재판이 끝나고 나면 소청 심사로 다시 이 해임이 잘못됐다는 걸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인사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비밀 조직이라는 이유로 인사와 예산의 조직에 아무도 개입을 할 수 없고 청와대나 국정원 구중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인사와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럭셔리 유배가 제 노력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댓글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 단 한 명도 징계받지 않았죠. 그 중에 핵심에 서 있는 구진주 그리고 권춘택이라는 사람이 워싱턴과 유엔에서 공사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외통위원으로서 감사를 받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 결국 잘 근무 끝내고 돌아와서 은퇴했습니다. 지금 현재 은퇴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박원순 제안 문건 만든 책임자로 들킨 거죠. 들켰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됐느냐? 잘 됐습니다. 오히려 진급하고 승진하고 좋은 보직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병우하고 직보하고 이 사람을요 이병기 원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인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춘 실장이 바로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을 왜 잘르냐? 이 사람 그대로 두고 오히려 승진시켜라고. 이 사람 승진됩니다. 더 중요한 보직입니다. 이병호 원장이 와서 바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번에 다른 국장들하고 같이 청년 퇴직에서 좀 멀쩡하게 몸성이 해가지고 퇴직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까지 근무하다가 6개월 후에 아마 더 좋은 자리로 갈 것을 예정하고 있을지 모르고요. 최근에 드러난 거로는 이분이 알자회 소속으로 원래 육사를 졸업을 하고 중2 때 국정원을 이끌게 됐는데
완전 온갖 군 인사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국정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회도 통제가 불가능하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뭐 이런 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지금 큰 문제인데, 이 정치 주도 관여 시스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국내 정보 수집하고 보고 업무를 폐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혁을 하고 2013년도에 문제가 됐을 때 특위를 설치해가지고 개혁안을 내놨습니다만, 이 개혁안은 결국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셀프 개혁안, 이것도 셀프 개혁안이었습니다. 가져온 개혁안을 가지고 위법명령 심사청구센터, 적법성 심사위원회, 준법통제심사제도 이걸 했습니다. 이름이 근사하지만 1년 3개월 동안 그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준법통제심사제도 딱 한 건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셀프 개혁안은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어설픈 개혁을 가지고 국정원을 바꾼다라는 것은 백일몽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한 간첩 잡고 산업 방산 스파이 잡고 테러 예방하는 데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를 없애야 되고요. 이번에 세계일보 사장, 조사장의 폭로로 나왔던 그 대법원장 승재를 물어봤더니 사찰이 아니고 인물동향 수집 정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물동향 수집 정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원조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3급 이상의 신원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원조사 업무를 위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국내 정보 수집과 보호 업무를 폐지하고요. 정치 개입이나 정책 제안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인물 동향 수집 정보, 도난 자료, 신원조사 업무 위반 이거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공수사권 분리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CIA나 특히 적들에게 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그러면 여러 개 분리를 해서 검경에 나누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모든 법의 국정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대기발령도 일반 공무원은 3개월인데 국정원은 6개월입니다. 이런 거 포함해서요. 수사기관 수사 못하죠. 압수수색도 못하죠. 국정원 직원이라는 혐의가 있어도 가림막으로 은폐가 되겠죠. 국정조사를 해도 재판을 해도 국정원 직원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좌익 교수도, 그렇게 뻔뻔한 좌익 교수도 우리가 얼굴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 양호 공제회 있죠. 퇴직하고 나면 양도회 있죠. 이런 거 다 예외 조항, 특혜 조항을 걷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 시리즈에 관여했던 부역자들,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서 하급자는 봐주고 상급자만 처벌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데, 원장은 원칙을 얘기하지만 중하위급 국정원 직원들은 온갖 일에 개입을 미리 비일비재해서, 저는 무관용의 원칙, 노 톨러런스로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조직과 인사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 정보위원회 문민통제를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문제가 있고요. 현재는 보좌진과 전문위원회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설을 해야 되고요. 보좌진 배석 문제도 그렇고요. 기재부 예비비 사용 통제권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에 기재부 예비비 1조 8천억 원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써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조직과 인사와 예산에 관련된 총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서
새로 시작해서 국정원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국정원 조직과 인사와 예산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결국은 보람이 타버리고요. 또 2013년의 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이고요.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쇄신, 그리고 인적 청산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쭉 열거를 하셔서 책으로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 정보 수집, 하여튼 또 수사권, 여러 가지 또 예산, 예비비,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문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김병기 의원이 앞에 계시니까 김병기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서보학 교수님께서 경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희대학의 서보학 교수입니다. 경찰 개혁하고 그 전에 검찰 문제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는 한 시민으로서 또 사법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은 얘기를 오늘 다 들었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이신 문재인 전 대표께서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민주적인 통제하에 놓겠다, 이 말씀이 정말 고무적이고 마음에 큰 기쁨으로 와닿습니다. 말미에 언급하신 대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나가겠다, 이 말씀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여야를 막론하고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집권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큰데 집권하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청와대 여러 가지 조직관리 시스템이든 이것을 잘 이용하면 또 내가 통치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악마의 유혹, 저는 거기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지금 10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간 것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이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달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달라,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정말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국민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길에 적극 저 개인이지만 응원하고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형사법 학자이기 때문에요. 평소에 검찰개혁, 경찰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글도 쓰고요. 우리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많이 언급을 하지만 이게 30년, 87년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제왕적 검찰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60년 됐습니다.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에 의해서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고 흔히 언론을 제4부의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언론보다 사실 그 기존 권부보다 대등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검찰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체계상으로는 행정 권력의 한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상 온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큰 권력을 지금 검찰 권력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런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의 큰 조력자, 공범자가 저는 검찰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이 그런 집권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그 올바른 법 집행 이런 것이 집행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저는 권력이 함부로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순실 사태도 지금 드러날 대로 이미 드러나 있지만 언론에서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고 또 촛불 민심이 아주 화가 나서 거세질 때까지 끝까지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현재 검찰 조직입니다. 분위기가 바뀌니까 우리가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주인을 지금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이 검찰 조직입니다. 어떤 분은 사자가 다리를 다치니까 이제는 하이에나가 덤벼들어서 물어뜯는다, 이런 비유까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추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검찰 권력을 우리가 개혁하지 않고, 저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권력을 개혁하지 않고,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또 이 부역자들을 인적 청산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 권력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근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어느 조직을 다 찾아보십시오. 세계 유례사에 없을 정도로 기소권과 검찰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조직이 우리나라 검찰입니다. 우리가 많은 의혹과 또 우리 사회를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진실에 이르는 길목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조직이 검찰 조직입니다. 또 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힘을 가진 조직들도 검찰 조직입니다. 검사들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진실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학 척결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경준, 홍만표, 김기춘, 우병우 보듯이 스스로가 거학이 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조직이 바로 검찰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찰 조직을 개혁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여망이다. 이번 탄핵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핵받은 것이 대통령만이 아니고 검찰 권력도 함께 저는 탄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런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님이 이 원칙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고, 아까 박범계 의원님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닙니다. 저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이 땅이 민주주의를 원하는 한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든 독주하거나 폭주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적정한 수준에서 권력을 나눠갖고 서로가 감시하고 견제를 해서 서로 옴짝달싹 못하게, 서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 약속을 오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이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개혁하고 관련해서는요, 이 수사권이 경찰에 왔을 때 그러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문제, 또 정치적 종속성의 문제라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하겠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또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국가 단일 경찰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나누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경찰 조직 내에서 어떤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좀 의사결정 구조가 경찰청장 혼자에게 독점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 위상을 격상시키고 실질화시키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 경찰 조직이 정보 조직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이 개혁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찰 조직이 이런 길거리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역할은 저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안 범죄 정보에 관련해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 조직은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사실 국회에서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주면 따라갑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법원이나 검찰 조직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협력하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은 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주고 따라가려면 금방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차제 문 전 대표님과 이 국회에서 올바른 제도를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면 아마 그 제도가 바로 실행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박하게 감사드립니다. 대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랬을 때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인회 인하대 교수님께서 적폐청산 방안 전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김인혜라고 합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자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담회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보통 시간에 쫓겨서 빨리 하라. 이런데 오늘은 사회자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주제가 무거운데 마음은 좀 가볍습니다. 감사합니다.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일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는 무엇보다도 촛불 민심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권력 적폐청산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권력 적폐청산을 위한 원칙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촛불 민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눈앞에 터진 박근혜 죄수실 게이트에서 볼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입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기관을 마치 자신의 돈벌이 조직인 것처럼 사용하고 국가 예산을 사은 것처럼 이용하고 자존심 있는 공무원들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부패는 곧바로 무능하고 연결이 되어서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한 정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촛불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촛불 민심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계속해서 추락해온 민주주의죠. 아까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많은 사건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 다음에 검찰의 사건 조작 사건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들, 그리고 있어왔던 수많은 미네르바 사건이라든가 이런 언론 탄압 사건들, 정현주 해외 사상 사건들과 본 바와 같은 민주주의의 추락, 민주주의의 형식화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촛불 민심의 근본 원인은 가장 깊은 분노는 바로 산업화를 했다고 하지만 산업화의 성과가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특권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그러한 공화 산업화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와 권력이 세속화되고 특권 계층에만 몰리고 사회는 공정하게 굴러가지 않고 기회는 모두에게 분배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깊고 큰 분노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짧게는 약 3년 정도의 분노와 중간 정도는 한 10년 정도의 분노와 또 길게는 3, 40년 정도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 이번 촛불 집회의 촛불 민심의 실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촛불 민심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깊고 폭넓은 개혁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짧은 기간의 분노라든가 부분적인 분노라면 부분적인 개혁 요구라면 부분적인 개혁으로 끝이 날 수 있으나 이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국민의 분노와 개혁 요구는 깊고 오래됐기 때문에 깊고 넓은 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가 권력 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은 원칙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견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암흑에 가려져 있는 것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분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번에 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경호실을 분리시켜서
경찰에 맡김으로써 청와대를 작게 만드는 그런 청와대 권력 자체를 작게 만드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권력기관이 권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찰 정보를 떼어내서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고 해외 정보로 분리시키는 것이 역시 큰 틀에서의 분산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기관의 견제를 위해서는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란히 가지고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고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또 경찰을 견제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또 지방 경찰끼리 서로 견제하는 그런 방식들이 또 있겠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얘기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것이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옆길로 세자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이미 2012년도에부터 나왔던 주요한 개혁 과제였습니다. 이때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내걸었던 개혁 과제가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도입하지 않고 했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특별감찰관 제도를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 제도로 첫 번째 한 명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는데 딱 한 명이 임명됐죠. 그 딱 한 명이 또 해임됐습니다. 한 명 임명, 한 명 해임, 그리고 끝. 이 검찰이 끝난 것이죠. 이때 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도입해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권력기관의 투명, 그리고 공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참여, 이것만큼 확실한 견제 방법은 없는데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일정을 24시간 공개한다든가 인사 추천을 과정을 투명화하고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곧바로 청와대 자체를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행정부로 이러한 원칙이 파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개와 투명이 있는 곳에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곳에서는 권력의 집중이나 권력의 나눔이 있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흔히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이상과 같이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은 크게 분산, 그 다음에 견제, 그 다음 투명과 공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발표된 청와대, 검찰,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그 원칙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서 아주 이론적으로도 정합성이 높고 실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촛불 민심으로 들어가는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깊고 또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에서도 원칙과 아주 맞아떨어지면서 서로를 잘 반영한 개혁 과제라고 일단은 이론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정합성이 높으면은 학자들은 대부분 실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검찰 개혁에서는 앞에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 그리고 또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방안,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본 김기춘과 우병우 사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런 의지는 반드시 이번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서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력기관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은 큰 틀에서 보면 반부패,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잘 추방하기 위한 또 제도적 개혁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권력기관 개혁이 같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청렴도 수준을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탈출은 부패 정도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깨끗하고 부패가 없으면 경제 위기는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면 경제 위기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했습니다. 남미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기 안의 개혁과 함께 반부패 이 개혁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닥치고 있는 경제 문제도 함께 극복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적폐청산의 원칙, 권력의 분산 견제, 투명 공개,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발표하신 적폐청산 3대 방안이 이론적으로 정확성이 있어서 실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촛불 민심을 잘 받들고 있다는 그런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5분 대표님 그리고 5분 의원님과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전문가 5분께서 의원님 2분과 전문가 5분께서 1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혹시 잠시만. 네. 좀 시간이 좀 더 있습니까? 예. 저 대표님께도 기회를 드릴 겁니다. 아니요. 아, 그보다 다른 제안이 하나 있는데. 예. 오늘 우리 토론자들께서 다들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 말씀들을 해주셨고, 아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국정원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 플로우에 이 국정원 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가 계세요. 김명기 의원님이 아니고 우리 김명기 의원님은 우리가 아껴두고 그 국정원장 특보도 하셨고, 네. 또 우리 민변 부회장도 하셨고, 민변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도 맡아서 이 국정원 개혁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분이 와 계시거든요.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분을 여기 모셨으면 좋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이석훈 변호사님 네, 앞으로 나오시죠. 한 말씀 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이크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서서 하셔도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감히 외람되게 갑작스럽게 저희 문 전 대표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모두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인 거를 조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원장 특보가 아니라 사실 국정원은 법제반으로 저기 앉아계신 김병기 의원님이 인사 팀에 계실 때 신원조사를 받고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실질적인 제1기 정권 교체인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제2기 민주정부인 참여정부의 영광되게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내부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를 들면 경제 정보를 굉장히 강화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국민들, 특히 기업들에게 공개하고 지원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익을 담당했던 훌륭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정부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저도 퇴사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저는 목격을 하면서 2009년 10월 달에 퇴사를 하면서 저는 국정원 개혁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 대표님께서 소개하시던 제가 공직에 입사 전에도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회원으로 있었고 또 공직 이후에도 민변의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문란 행위에 비판하는 그런 행위도 바로 참여했고 또 특히 민주수호 비상특위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정 대선 삭불 그런 부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부탁한 그런 활동을 외람되게 해왔습니다. 다시 새로운 제3기 민주정부 출범에 앞서서 문 전 대표께서 기치로 내건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익을 담당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외람되게 국정과 관련된 경험과 또 연구의 경험을 끝까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민주정부 제3기가 되기 때문에 촛불 시민혁명의 성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이라는 부분을 문 전 대표님께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은 저희 김인혜 교수님 말씀하신 국가 권력을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그 방식은 첫 번째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상 최고 가치인 국민의 기본적 이권과 국가의 번영, 그 다음에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정권 안보에 충실했던 적폐를 확실히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 이를테면 검찰, 경찰 그런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제가 경험적인 방향은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보장,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하나인 국가정보기관은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이른바 중앙정보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지켜왔던 그 유죄가 지금까지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불과 5년 동안의 참여민주 정부 하에서도 미완으로 됐던 개혁은 제3기 민주정부에서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보기관을 거듭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감스럽게 저희 국가는 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단의 질곡이 국가 권력기관의 남용을 온전시키는 온상이었던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해방의 경찰, 이승만 정부의 경찰, 박정희 정부의 검찰 하시오, 유신, 10년의 민주정부에서도 이 두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 이명박, 박근혜의 지난 보수 정부의 적폐가 얼마만큼 드러나는가를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실 거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분단의 질곡을 확립하는, 그러기 위해서 또 저희가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대북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는 민주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대한민국은 제가 모두의 민주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권력의 주인입니다. 권력의 주인이 권력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이라 한다면 민주적 통제, 권력기관에 대한 전제가 분리하고 견제와 균형에 대한 국가기관 간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또 부분적인 직접 민주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국가 권력기관 민족 통제가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혁신에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안전정보원 또는 해외 통일정보원 내지 이런 해외 대북 파트와 국내 부분에 국내 사찰, 국내 정책 개입하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혁신되지 않으면 저는 참여정부 국정개혁의 미완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눈이 말씀드리지만 선진화 전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학분이 있었죠. 그러면 정보는 정보기관에게,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해야
전문화가 됩니다. 지금 국정원은 정보 수사기관입니다. 정권에 악용됐기 때문에 정국의 어떤 돌파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박정희 시대라든지 유신 시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 보면은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유독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런 간첩 사건, 지금 국정원이 개입해가지고 국면을 전환하는 국내 정치 개입한 이런 사건들은 바로 특히 이제 대공 수사, 특히 간첩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실질적인 정보 기관이 되면 악용되었던 그런 선례를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철저하게 혁신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공 수사권 또 이번 이제 그 검찰 경찰 개혁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정보원 정보수사기관은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보는 정보기관에게 국정원이 하고 거기던 수사권은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게 이관시키는 것이 논리적이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유럽의 선진 국가들 대부분은 정보기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다 두 개가 국내 해외 분류가 되어 있고요. 유독 독일의 나치 시대, 그 다음에 소련의 KGB, 중국 사회주의 국가들, 중국의 사회안전, 특히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들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왜 저희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그런 후진적인 정보기관의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혁신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산 통계와 더불어 미국식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민족 통계, 이를테면 거버넌스죠. 국가기관과 정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또 예산 전문가들 참여해서 과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 정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고 제대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의원님께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신설을 해주시면 근본적인 국정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자긍심을 갖고 국가정보원 지금부터 정말 댓글에 이건 좀 창피하다 이런 게 아니라 헌신하게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정보 전쟁을 수행하다가 산화한 그런 분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삼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기관을 우리 문정들께서 만들어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태 감사드립니다. 권력기관이 아닌 국가안보와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를 정말로 수집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국민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식 정보감독위원회의 도입 같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국정원 개혁 작업에 참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 테이블로 돌아와서 아까 순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1분 이내로 지금까지 이석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까지를 다 반영해서 토대로 해서 보완해서 1분씩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문재인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범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약속과 공약은 충분히 잘 만들어지고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무서운 대통령이 될 것이냐, 국민에게 따뜻한 편안한 대통령이 될 것이냐의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서운 대통령이 되려 하면 권력기관을, 검찰을, 국정원을 가까이 둬야 합니다. 우리 지지 진영에서도 일각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통치를 위해서는 그래도 권력기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현실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때 똑똑히 봤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사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을 통해서 견제하고 국민을 통해서 소통하고 국민을 통해서 조사하는 그러한 방식이 그것이 동력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또 가신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김남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사회를 맡으셨던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시기가 사회문화 그리고 62회 혈액 맞는 사회 대변동기 그리고 계획의 적기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었을 새 정부는 단순히 정권 교체에 따른 일반적 수준의 그런 계획 수준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시작은 적폐청산이고 그 귀결점은 권력기관 계획 구조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문 대표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대통령에 대한 의전을 이제 경호실 경찰국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같은데 집무실까지 광화문으로 이전한다 그러시고 그 빈민주의를 혁파해가지고 인사추천제 실명제도 실시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의 계획까지 이렇게 공언하겠습니다. 서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권력기관 개혁을 이렇게 약속해놓고도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이용하고 있던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적 청산을 한다는 명분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심고 권력 활용하는 것이 권리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단순한 인적 청산이 아니라 제도적 계획 시스템으로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김남준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플랜들 하나하나가 폭발력이 굉장히 센 것들이고요. 개혁은 사실 플랜도 중요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강론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혁안은 사실 지금 하늘 아래 새로운 개혁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들이 학계 차원에서 또 언론의 차원에서 실무 차원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무산된 쓰라린 기억들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같이 해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과 시기가 반동의 시기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박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안에서 또 공평한 법치주의 안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나라가 곧 오겠구나 이런 큰 희망을 갖습니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문재인 전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 설치 국민의 여망을 꼭 실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들이 응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힘을 얻으시고 불굴의 의지로 정진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민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부탁, 요구 뭐 이런 것보다는 국가 권력의 개혁 이거는 문재인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 대통령 아니면은 뭐 혼자 하시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힘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방안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개혁에 관철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혼자 아무리 용을 쓴들 국민들이 요구가 맞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개혁 과제가 힘들고 아주 전인미답의 길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함께 국민들의 힘을 얻고 간다면 결국에는 개혁 과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권력기관의 개혁이 단순히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정치와 권력의 주체로 우뚝 세워내고 국민들이 직접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견제하고 함으로써
실제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결과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권력개혁이라는 이런 전인미답의 길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역시 민주주의의 최고의 도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처럼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개혁 방안, 개혁 추진, 자세, 이런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또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국회의원님 그리고 세 분 전문가 선생님 모두 다 이번에야말로 개혁을 해야 될 절호의 기회고 또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국민들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문회도 그렇지만 탄핵 국면에서 보면 명확하게 국민들은 내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내가 주도하겠다, 국민이 주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국민과 함께, 김인혜 교수님께서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촛불 민심이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적폐 중의 적폐, 핵심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방안,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굵직한 방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여러 꼭지로 다룰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새로운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미 세계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들입니다. 또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도 있고요. 또 참여정부 때 일부 이루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거꾸로 퇴행해서 되돌아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참여정부 때 하고자 했다가 제대로 못한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안을 몰라서 개혁을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역대 정부가 이런 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위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뜻은 가졌어도 어떤 기득권의 저항에 가로막혀서 하지 못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오다가 그 적폐들이 드디어 골마터진 것이 저는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천 의지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점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저항도 있고 또 험난한 과정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타협하지 않고 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낼 수 있으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촛불 광장에 꼭 모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의 촛불은 끝까지 저는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정권 교체 꼭 필수적인 것이고요. 저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안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긴급 자담회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진 애를 쓰다가 잡고 나서는 아무 한 일도 없이 오히려 국민들을 토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최근에 봐왔는데,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최근에 더더군다나 적폐청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실 다 말씀을 하셔서 궁금한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자기 먼저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뒤가 먼저인데 사실. 네. 그 뒤에 그 뒷분. 네. 죄송한데 저는 언론 쪽 안에서 학생인데. 그건 좀 그렇고요. 미안합니다. 네. 제 질문을 뺏을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국민일보 고승혁 기자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방법이 없어서 못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5년도에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손정배 장관 임명하면서 이제 나셨는데요.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또 민정수석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방법의 문제보다 실천의 문제에서 당시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언론에서는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럼 당시 실패했던 이유를 좀 복기를 하셨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시 개혁이 조금 어려웠는지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조금 어떤 방향으로 좀 개혁의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여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아무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자 과거 정권의 과거의 형태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실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해 두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한이 남고 아쉬운 점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검경수사권 조정,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입법화하지 못했는데 저희로서 아쉬웠던 점은 그때 사개추 등을 통해서 사법개혁이 추진됐는데 그런 객관적인 또는 중립적인 그런 사법개혁 기구 속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강제적으로라도 시행을 했어야 됐었는데 저희 그것을 검찰과 경찰 간의 자율적인 조정 협의에 맡겼다가 그 협의가 여러모로 이제 지지부진하게 됐고,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할 때는 또 국회 법사위 이런 국회의 상임위에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 이제 입법에 실패를 했는데 그런 점들을 거울 삼아서 제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의지를 피력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정권 초기부터 이것은 정말 국민들의 영혼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안 계시면 김수영 기자 끝내려고 그랬대요. 안녕하세요. CBS 김수영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대표님이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하셨고 야권에서 이런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로 이 적폐 청산에 관련된 그 대표님의 구상을 발표하신 시기적인 시점 왜 오늘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공수처안은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줬기 때문에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랑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어요. 대상은 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된다면은 그 공수처의 그런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적폐라고 생각되는 청와대 검찰 국정원 이렇게 권한에 대해서 먼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방금 질문하셨다시피 그 과제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자면 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고 또 다듬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가운데 대부분 아마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대통령의 24시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대통령의 24시간 공개하는 거 이 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학이라는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학 전공자가 지금 이제 몇 분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통령학 가운데는 대통령의 시간 사용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시간 사용을 비교해가면서 대통령이 24시간을 일주일을 그래서 한 달 또는 한 분기, 반기, 1년을 또는 임기 전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연구 어떤 것이 아주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사사롭지 않게 자꾸 이제 가면 갈수록 발달돼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우리가 했던 어느 장관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으로 재직하시고 떠나시면서 회의 자리에서 말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면담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장관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회의 자리 말고는 만나서 보고하거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정 운영이 그냥 사사롭게 계획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관들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정책을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대통령 1년의 연간 계획 속에 분기에 한 번씩 장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각 부처 장관들의 면담 일정을 배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연간 어느 한 부처 장관을 4번밖에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짬씩 있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1분 1초도 아쉬운 거예요. 지금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그 7시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대통령 직무를 주게 한 거죠. 저는 뭐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관점부터 한번 보시면 만약에 그때 남북 간의 중대한 안보 상황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공백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불과 몇 분, 불과 몇십 분, 한두 시간의 직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공백이 생겨도 직무 대행, 권한 대행을 넘겨놓고 예를 들면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마취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조차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을 누군가 대응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대통령 24시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아까 오늘이라는 시점을 여쭤봤던 이유는 오늘이 그 국회 개원 특위가 출범하는 날이거든요. 단순히 1월 8일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다시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모르겠는데 그 점은 제가 뭐 의식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아까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검찰 개혁 방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말고도 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아마도 그것을 주제로 한 또 하나의 발표 자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 말고도 또 한 분의 발표 자리가 필요할지 모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손 드신 분, 네.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기자 유성희라고 합니다. 다소 불편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민주당 산하의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충분히 아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건 굉장히 중차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따로 여기서 얘기하기보다는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기회에.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늘 우리가 저나 또 우리 토론자들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좀 한정해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김남준 변호사님, 서거학 교수님, 그리고 김인혜 교수님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긴급 사과회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